지금 일본 교육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최연소 일본 수석 교과서 편집자가 한국으로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70년간 은폐해온 역사적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에 담으려 했던 그 진실로 인해 그녀는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어두운 도쿄의 밤, 빗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고층 아파트 건물. 12번째 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쿄중앙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고바야시 히로시의 아파트였죠.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올해 36살, 문부과학성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담당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밤, 고바야시 교수님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유키 씨, 중대한 역사적 증거를 발견했소. 내일 아침 연구실에서 만납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바야시 교수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으니까요. 자살로 보입니다. 유서도 있었고요. 지병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고바야시 교수님은 언제나 열정적이었고, 최근에는 특히 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우울증이라니 전혀 맞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낯선 남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조문객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교수님의 부인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특별한 연구를 하셨나요? 부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셨어요. 연구실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고요. 사토 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으니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교수님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메모지에는 단 한 줄. 진실을 찾으려면 그들이 부정하는 곳으로 가라.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류들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책장은 뒤엎어져 있었으며, 컴퓨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다녀간 게 분명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교수님의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중 바닥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교수님의 컴퓨터가 사라진 지금 이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의 스캔본이었어요. 일본어로 작성된 이 문서들은 조선인들에 대한 고문과 감금,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서 끝에는 당시 일본 고위 관리들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필수, 김주영 교수 연락처. 이 자료들의 원본을 확인해야 함.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없던 차였죠.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죽음, 연구실 수색, 그리고 이 충격적인 문서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고바야시 교수님은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입막음을 당한 것이라고.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 USB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창가에 서서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교수님이 남긴 메시지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아침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USB 속 문서들을 계속 들여다보았거든요. 10시간 넘게 살펴본 문서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부 지시 문서,
위안부 동원 계획서, 그리고 학살 명령서까지 모두 일본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힌 원본 문서였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역사 교과서 편집을 담당해왔습니다. 매년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을 다듬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이 제 업무였죠. 어느 날 누군가 우리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난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객관적 사실만을 다룹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제가 10년간 믿어온 객관적 사실이 얼마나 선택적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의 검은 세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 건물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10년을 보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토 씨, 어제 메모 확인했어? 신형 역사교과서 검토 일정이야. 마츠모토 부장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검토 완료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이 발견한 문서들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교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천으로 가는 아침 비행기. 표면적으로는 한국 역사교육 실태 조사를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인식 차이에 관한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들의 교과서가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우리 교과서의 개선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관심을? 우리 문부과학성의 지침은 이미 완벽해. 특히 그쪽 교과서는 감정적이고 편향된 내용투성이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츠모토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 다만 명심해. 내 임무는 우리 교과서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한국에 편향된 역사교육 실태를 보고하는 거야. 정말로 학술적인 목적이라면 승인해 주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교과서 심의위원인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사토 씨, 고바야시 교수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그는 어떻게? 말끝을 흐리며 그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살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교수님은 항상 열정적이셨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나카무라 교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특히 한국에 간다면 더더욱. 요즘 위험한 시기야. 그의 경고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니 아까 그 검은 세단이 이제는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고바야시 교수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날씨였죠. 검은 우산 아래 서서 교수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 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진실을, 그리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되셨는지도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다시 그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 남자가 노골적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그 USB. 한국행 비행기는 사흘 뒤였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몸을 옮겼습니다. 체크인할 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고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 도쿄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내 경력, 내 안전. 어쩌면 내 목숨까지 걸고 이 진실을 쫓을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고바야시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USB 속 문서들에서 본 무수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기록도요. 네,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 아침, 저는 한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바야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으려 했던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문부과학성 동료들이 항상 말하던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감정적인 역사 해석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한국을 기대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첫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완벽한 일본어로 안내하는 로봇이 제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출국 심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직 공항에 이런 다국어 서비스 로봇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자 패스포트를 기계에 스캔하자 모든 절차가 10초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서류 작성도 대기줄도 없었어요. 우리 나리타 공항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입국카드와 긴 대기줄이 일상인데 말이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입국 심사관은 공손하게 영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안내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답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울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관련 연구 조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에 관한.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이 시작한 연구를 이어가려고요. 심사관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공항 로비로 나오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부과학성에서 누군가 저를 미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의심스러운 인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게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고바야시 교수님의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중 김주영 교수에 관한 메모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고바야시 교수님과 한일 관계사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가에 도착하자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영어와 일본어 안내판까지. 마치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으며 봄의 기운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역사학과 사무실로 가는 길에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게 대화하며 걷고 있었고 눈에 띄게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 사무실의 조교에게 물어보니 김 교수는 오늘 오후 5시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캠퍼스 도서관에 들러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의 도움으로 최신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교과서를 펼치자 일본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사서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해 준비된 자료라고 설명했죠. 페이지를 넘기며 일제강점기에 관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편집해온 교과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교과서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고바야시 교수님의 USB에 있던 문서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감정적 해석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인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5시가 되었고 다시 김주영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중년의 남성이 응답했어요.
들어오세요. 한국어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머뭇거리자 그가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인가요?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네, 사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문부과학성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왔습니다만 김주영 교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문부과학성이라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 교수님을 아시나요? 그분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히로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연구실 문을 닫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따라왔는지 확인했습니까? 네,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히로시가 최근에 제게 연락해 왔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자살이라니.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고바야시 교수님이 남긴 자료입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이 누군가에 의해 수색당했지만 이것만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어보는 동안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히로시가 찾던 바로 그 문서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직후 조직적으로 은폐한 자료들이죠. 우리는 이런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토씨, 당신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보인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바야시 교수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면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당신을 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히로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토씨, 앞으로 며칠 동안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특히 일본의 동료들에게는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강 위로 흐르는 오색찬란한 빛.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내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김주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복 차림이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밤새 잠을 설친 듯 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사토씨, 오늘 보게 될 것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투에서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 교수는 차창 밖을 자주 살폈습니다. 누군가 미행하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의 이런 모습에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감옥입니다. 지금은 역사관으로 보존되어 있죠. 또 다른 반일 전시관인가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벽돌 건물들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이 건물들은 일본식 메이지 시대 건축물과 비슷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은 건물이니까요. 1908년 조선인들을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 지어졌죠. 입구에서 김 교수는 역사관 관계자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전시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감방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수감자들의 사진과 기록.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과장된 전시겠지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특히 세 번째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문서들은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공문서 형식으로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서 한 장 한 장에는 조선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일본 관리들의 직인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서들이 고바야시 교수님의 USB에 있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들이 진짜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 원본입니다. 이곳의 지하 문서고에서 발견된 것들이죠. 히로 씨가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80대, 90대의 노인이 된 생존자들이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내 손톱 밑에 대나무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동지들은 어디 있느냐고.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어 벽에 기대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문을 열어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조선인 강제 동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이 문서들을 보세요. 일본 정부의 공식 계획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동원이었죠. 문서에는 몇 명을 어디에서 동원할지, 어떤 산업에 투입할지, 심지어 예상 사망률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본 정부의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전시실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동안 제가 편집해온 교과서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이 내지로 이주하여 노동에 종사했다는 한 줄로 끝났죠.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셨나요? 그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로 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결국 찾아냈죠. 그리고 그 진실이 그를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시관 관계자의 안내로 우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문서 보관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원본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아직 정리 중인 것들입니다. 고바야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자료들이기도 하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폴더를 펼쳐보았습니다. 위안부 동원 계획 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문서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녀들을 모집하는 방법, 배치, 관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모두 일본군의 공식 문서였어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역사, 제가 편집해온 교과서의 내용은 철저히 선택된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문서 보관실을 나와 마지막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의 짧은 생애를 기록한 패널이 있었어요. 한 독립운동가의 사진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죠. 김 교수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 제가 해온 모든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역사관을 나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토 씨?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온 일이, 모든 것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히로 씨는 진실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교과서를 바꾸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바꿔야 해요. 이런 진실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히로 씨처럼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 서울의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 활기찬 사람들,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며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 속에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서, 개정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바야시 교수님의 운명이 떠올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반사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김 교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특히 일본의 동료들에게는요. 저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죠. 호텔 방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모든 것들이 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어로 작성된 고문 기록들, 강제 동원 계획서, 그리고 위안부 관련 문서들. 모두 일본 정부의 공식 직인이 찍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잠들 수 없어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편집했던 역사교과서 파일들을 하나씩 다시 검토했어요.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은 고작 2페이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이 내지로 이주하여 노동에 종사했다. 전시 체제 하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다양해졌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요? 아니, 이건 진실의 은폐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엇을 해온 걸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주영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는 것이 어떨까요?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화상으로는 조심스러워 그냥 수긍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김 교수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이영숙 할머니입니다. 92세이시고 위안부 피해자이십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난다니. 어제 문서로만 보았던 역사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그곳은 나눔의 집이라고 불렸어요.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는 곳이라고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대화하지는 마세요. 금방 피로해지십니다. 조용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녀린 몸에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 교수가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할머니의 첫마디에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사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일본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조금 다르거든.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고 김 교수가 간단히 제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사토 씨는 일본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역사적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건가요? 네. 할머니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6살 때였어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돈도 벌고 배움도 받을 수 있다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난 고집을 부렸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처음 알았죠. 공장이 아니라 위안소라는 곳이라는 걸.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들이 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증언이었으니까요. 3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성공했는데 붙잡혀서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맞았죠.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의 눈은 맑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리고 난 후의 평온함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고향에서는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몸이라고.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이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을 겪은 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왜 우셔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이런 진실을 교과서에서 숨겨왔어요. 저도 가해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흔드셨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확실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와 강인함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실을 일본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바꾸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진실이 기억되는 것. 그래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할머니는 작은 종이학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매일 하나씩 접는 종이학이에요. 1000개가 모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내 소원은 평화예요. 이 학을 가져가세요. 흰 종이로 만든 작은 학. 그것은 할머니의 소망과 용서를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탄 후 한동안 김 교수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교수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교과서를 바꿔야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문서들, 모든 진실이 담겨야 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아직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머니와 고바야시 교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닌 새로운 교과서 개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은 한국에 편향된 역사, 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처음으로 타이틀을 썼습니다. 진실을 담은 역사교육을 위한 제안서.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문서들, 할머니의 증언,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관한 새로운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진실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완성된 개정안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문부과학성 교과서 심의회 전체 위원들이었어요. 이 제안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과서가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영숙 할머니의 눈빛, 그리고 고바야시 교수님의 유산이 제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직시하고 그 위에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가에 할머니가 주신 종이학을 올려두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새로운 여정의 상징 같았습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가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출국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 후면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김주영 교수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짧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의 복사본이 담긴 작은 외장하드가 쥐어졌어요. 이건 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문서들, 이영숙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제가 새롭게 작성한 교과서 개정안.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평소보다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듯 그는 다른 직원을 불렀고 저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짐 검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2명의 직원이 제 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다행히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약 30분의 지체 끝에 마지못해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미유키가 아니었어요. 제 조국이 낯설게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살짝 정돈된 방식이 달랐고 컴퓨터 위치도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다녀갔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교과서 개정안이 담긴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준비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이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 건물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 했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마츠모토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토 씨, 즉시 국장실로 와주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과 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국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토 미유키 씨,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이 제 앞에 출력된 개정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요? 저는 진실을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차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담는 것이 어떻게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당신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지요?
질문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방문했고 역사교육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방문했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김주영 교수를 만난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일정과 만남이 모두 감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만났습니다. 그분은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 파트너였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사토 씨, 이 문서들은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국 방문 내용은 절대 외부에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국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들이 있어요. 고바야시 교수님이 발견한. 고바야시 교수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의 연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차관이 말을 자르며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분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사토 씨, 이런 발언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틀 휴가를 가지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원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작은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제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한 직원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입니다. 사토 미유키 씨는 한국을 방문한 후 소위 반일 사료를 교과서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치 계획된 공격 같았어요. 뉴스에는 일본 우익 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사토 씨는 한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세뇌되어 일본의 교육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찾았을 뿐인데 이제 국가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검은 차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국가 반역자라고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제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황급히 다른 입구로 몰래 들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하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고 몇몇은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국가의 적은 처벌받아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반역자.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돌에는 쪽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목숨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발언 때문에 시민들이 화가 난 것 같네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제 탓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토 미유키 씨,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자택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제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서류, 책,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수색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제가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죠?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일본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되었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다행히 한국에서 가져온 USB는 제가 미리 집 밖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수색이 끝나고 형사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공중전화였어요. 사토 씨,
이 전화는 추적당하지 않는 선에서 짧게 할게요. 나 지금 목소리였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교과서 심의위원이었어요.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 체포 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체포라니요? 무슨 죄목으로? 국가안보법 위반, 기밀 유출. 이유는 만들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고바야시의 연구를 완전히 묻어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시당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 5시, 시나가와 항구에 오세요. 화물선 후지마루가 부산으로 떠납니다. 선장은 내 친구예요. 당신을 태울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그도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체포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작은 가방에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종이약, USB, 그리고 고바야시 교수님의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 새벽 3시,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아파트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후드티를 깊게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골목길을 통해 감시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나가와 항구로 향했습니다. 온 몸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항구에 도착하자 희미한 새벽빛이 수평선 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부두로 가자 한 남성이 손짓했어요. 사토 씨? 이쪽입니다. 서둘러요. 그는 저를 화물선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배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선실에 숨어 있으세요.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좁은 선실에 들어서자마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도쿄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망명자가 되는 건가? 가방에서 할머니가 준 종이약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기묘한 운명이었어요. 이 작은 종이약처럼 저는 지금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죠. 배가 공해상으로 나아가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실을 위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화물선 후지마루의 좁은 선실에서 40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이라고는 작은 원형 창문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망망대해 위에서 일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때때로 선원 한 명이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부산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을 감수해 주셔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부탁이니까요. 그분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바야시 교수님, 김주영 교수, 나카무라 교수. 오랫동안 진실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항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워진 부두, 불빛들이 반짝이는 항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내려야 합니다. 저기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원이 가리킨 곳에는 검은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를 감시하던 차와 비슷해 보여 잠시 경계했지만 차 옆에 서 있는 인물이 김주영 교수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김 교수님, 항구 그늘 속에서 우리는 짧게 포옹했습니다. 무사히 오셨군요. 나카무라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일본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그의 차에 올라탄 후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로 갑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 두었어요.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셔야 할 겁니다. 차 안에서 김 교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제가 반역자가 되어 도주했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제 인도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체포될 수도 있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쪽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당신의 정치적 망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대학 캠퍼스 내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어요. 아담하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머무르세요. 아무도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불법 체류자인 건가요? 김 교수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정치적 망명 신청 절차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은 좀 쉬세요.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그가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상황을 실감했어요. 나는 지금 망명자가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 이영숙 할머니, 그리고 진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언론들은 저를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반역자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과 함께 제 이름이 전국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김 교수와 함께 한 여성이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망명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박 변호사는 차분하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듣고 메모를 하면서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사토 씨, 당신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망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자택수색, 체포예고, 공중파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그리고 일본 우익 단체의 협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서류, 이메일, 녹음 등 제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 자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발견한 문서들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교과서 개정안도요. 박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력한 증거네요. 이걸 바탕으로 정치적 박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는 제게 방문 연구원 자격을 임시로 부여했어요. 법적 신분이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배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제 사건은 한국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본 교과서 편집자의 망명 정도로 보도되었지만 점차 고바야시 교수님의 죽음과 일제강점기 관련 문서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 큰 이슈가 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를 이어받아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받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토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카무라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교수님은 괜찮으신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말게. 난 이미 은퇴를 앞둔 늙은이라 그들의 주 타겟은 아니야. 하지만 주의는 하고 있지.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바야시와 나는 오랜 동료였어. 그가 발견한 문서들을 나도 봤었지. 하지만 난 그만큼 용기가 없었어. 그가 죽은 후 당신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이번엔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지.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토 씨, 일본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어. 당신의 망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교과서 편집자가 망명을 해야 했는가? 하고 말이야. 정말인가요? 아직 작은 움직임이지만 특히 대학가에서는 당신의 사례가 논의되고 있어. 비밀리에 당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공유하는 모임도 생겼다고 들었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하게.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당신의 이야기와 발견한 자료들을 공유하는 거야.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그의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실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첫 게시물은 제가 왜 망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방문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 IP 주소에서의 접속이 증가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망명 신청 한 달 후 마침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제 정치적 망명을 잠정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같은 날,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사토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몇몇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이 모여서 당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대한 교재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동아시아 공동 역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진실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모여 자료를 검토하고 집필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졌고, 가끔은 격렬한 논쟁도 있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뭉쳐 있었어요. 블로그 운영 석 달째,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도쿄대학교 역사연구회였어요. 사토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블로그를 통해 일제강점기 문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이었지만 자료들을 연구한 결과 그 진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비밀리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혹시 화상통화로 저희 모임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도쿄대학교 학생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명 정도의 젊은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사토 선생님,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 선생님이 발견한 문서들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망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역사만을 배워왔어요.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화상회의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 때로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실천적 고민까지.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진실된 역사 교육을 위한 학생 포럼을 개최할 계획인데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망명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 당신이 시작한 진실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국에 망명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침내 제 정치적 망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다 탄압받은 일본 학자의 망명이 인정되었다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학자라는 표현은 과했지만 적어도 이제 국가, 반역자가 아닌 진실을 추구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방문연구원이라는 직함을 주었고 매주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한 특강을 할 기회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한국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토 선생님, 일본 학생들은 정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알고 있죠. 일부 동원이 있었다는 정도로만요. 구체적인 사실, 숫자, 증언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 없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블로그 진실의 달인은 점점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접속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때로는 악성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한 질문과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역사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릅니다. 충격이지만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사토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쿄대학교 역사연구회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이 준비 중인 진실된 역사 교육을 위한 학생 포럼이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 소규모 모임으로 계획했지만 이제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토 선생님, 이번 포럼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쿄대뿐만 아니라 교토대, 와세다, 게이오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꼭 화상으로 참석해 주세요. 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불씨가 점점 번져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포럼 준비를 위해 저는 고바야시 교수님의 연구 자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집한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 문서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김주영 교수는 이 포럼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토 씨, 이것은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닙니다. 양국의 젊은 세대가 진실을 통해 연결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포럼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마련된 화상회의 장비 앞에 앉아 메모를 최종 점검했어요. 김 교수와 몇몇 한국 학생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쿄대학교 강당에는 정말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미유키입니다. 제 인사에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역사연구회 회장인 타나카 유키가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주신 사토 미유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과의 만남, 서대문형무소에서 발견한 문서들, 위안부 할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원본 문서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통해 일본어로 작성된 강제 동원 계획서, 위안부 관리 지침, 고문 기록 등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강당에서는 놀라움과 충격의 탄식이 이어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영숙 할머니를 포함해 여러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일본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어요.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시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진지했어요. 왜 이런 사실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완전히 누락되었나요? 일본 정부가 이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진실을 숨겼나요? 그 질문에 강당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국가 정체성은 때로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서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독일이 나치의 과거를 직시하고 유대인 학살을 인정한 것처럼요. 다른 남학생은 위안부 할머니 영상을 본 후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혼란과 충격, 그리고 결의가 번갈아 비쳤어요. 마지막 질문자는 역사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일본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그 목소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포럼이 끝날 무렵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제게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긴 후 김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 신문의 기자였어요. 사토 씨, 오늘 포럼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짧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일본 주류 언론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쿄 신문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매체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하겠습니다. 기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 후 핵심을 물었습니다. 사토 씨, 많은 일본인들이 당신을 반일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직면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모든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도쿄 신문에는 역사의 진실을 찾아 망명한 교과서 편집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포럼의 내용과 제 입장을 전달했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일본 국내에서 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그 기사를 계기로 다른 언론사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적이었지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학생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어요. 블로그 댓글 창은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 포럼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각각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갔어요.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전국 15개 대학에서 동시에 역사 진실 포럼이 개최된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화상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쿄대 역사연구회 회장의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작은 불씨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종이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00개의 종이학이 모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망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님이 시작한 여정, 이영숙 할머니가 평생 바라던 소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일본과 한국을,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잇는 다리를요. 전국 포럼 당일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일본 전국 15개 대학교에서 동시에 열리는 역사 진실 포럼과 연결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토 씨, 준비되셨나요?
일본 측에서 5분 후 연결된다고 합니다. 김주영 교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일본 대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도쿄대학교 대강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과 기대가 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미유키입니다. 제 인사에 강당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다른 대학교들도 화면에 차례로 나타났어요.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각 학교의 강당이나 대형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나카 유키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대학교,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한 주제로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입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사토 미유키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 측에서도 여러 역사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메라가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로 돌아왔고 김 교수와 한국 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적 자료들, 증언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한국에서 연구해온 결과물을 보여주었어요. 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제 발표를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충격에 찬 탄식이, 때로는 깊은 침묵이 강당을 채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김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학생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역사, 문화 교류, 그리고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손을 든 학생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도쿄대학교 법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알기만 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함께 대답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진실을 알고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도쿄대 학생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와세다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는데. 강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육은 때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종종 편집되거나 생략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교토대학교 역사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일본 학생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잠시 의논이 오갔고 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복잡합니다.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일본 학생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실을 함께 마주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존경을 느낍니다. 그 대답에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질문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더 이상 형식적인 질의응답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은 대화였습니다. 한 일본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서울대 학생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해와 인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3시간이 넘게 이어진 포럼의 마지막 순간, 도쿄대학교 역사연구회 회장 타나카 유키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된 역사 교육을 위한 한일 학생연합을 공식 출범하려 합니다.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그의 발표에 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사토 선생님, 우리의 명예 고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제안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네요. 포럼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화상 연결은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함께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긴 후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 씨, 오늘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제 블로그 방문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포럼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의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포럼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드디어 주류 언론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몇 명이 역사교육재검토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소수 의견이었지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열흘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역사교육과 화해의 길이었어요. 강연 직전, 김 교수가 긴급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토 씨,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의 일본 귀국을 허용하고 모든 혐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귀국을 허가받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 내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 언론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들, 심지어는 몇몇 일본 언론인들도 보였어요. 강연을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고바야시 교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과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한 교환학생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저는 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김 교수와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인가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아시아 공동역사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 교재가 양국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겁니다. 1년 반 동안의 연구와 집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실의 가교, 동아시아 공동 역사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었어요. 출간 하루 전 밤, 혼자 원고를 다시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고바야시 교수님의 작은 USB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영숙 할머니가 주신 종이학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강렬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의 망명자, 사토 미유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70년간 감춰진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처럼 오늘날에도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진실만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공유 한 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숨겨진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